지연아, 지연아, 달려줘. 선옥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냉동고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냉동고 안에서 선옥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심장은 점점 느려집니다. 선옥을 가둔 건 단순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시작일까요? 지연과 도영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한 걸까요? 곧 밝혀질 진실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겨울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박선옥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올해 65이 된 선옥은 남편을 일찍 여인 뒤 홀로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며 딸 하나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선옥은 집안을 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딸 지연이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갈 곳이 없어진 딸을 위해 빈 방을 정리하고 손자, 손녀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몇 년이나 됐나? 선옥은 지연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행복해했던 딸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엄마, 어머나, 지연아. 지연이 큰 캐리어 2개와 여러 개의 짐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10살 강희와 7살 소리가 할머니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머나, 우리 강희 소리 정말 많이 컸구나. 키도 이만큼 자라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네. 선옥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손자, 손녀를 꼭 안으며 그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보던 아이들을 이제 매일 볼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나 정말 많이 힘들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선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괜찮다. 우리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있잖니.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면 돼. 선옥은 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했습니다. 지연이 어려서부터 착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투정 하나 부리지 않고 엄마를 도왔던 지연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아이들도 잘 키우고 엄마한테도 효도할 거야. 그동안 못한 효도 다 할게. 지연의 말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식당 일을 도우며 공부까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갔던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 효도했었죠. 할머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소리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랑 같이 살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와, 좋아요. 아이들의 밝은 대답에 선옥은 더욱 기뻤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느라 너무 조용했던 집이 이렇게 생기가 넘치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선옥은 오랜만에 큰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햄버거까지 만들었습니다. 지연이 어릴 때 좋아했던 멸치볶음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와, 할머니가 해주신 밥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야,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지연이 웃으며 아이들을 타일렀지만 선옥은 손자들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동안 이런 집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먹는 저녁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선옥은 딸과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러 간 후 선옥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지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속삭이듯 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선옥은 부엌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맞아. 엄마가 가진 건 이 집 한 채뿐이야. 다른 재산은 없어. 식당도 임대였고. 선옥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왜 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가져올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방법이 있어. 가져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선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음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응, 알겠어. 내일 다시 연락할게. 계획대로 하자. 지연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려는 순간 선옥은 급히 설거지하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연아, 누구랑 통화했니? 아, 친구야. 그냥 안부 인사야. 별일 아니야. 지연은 평소보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예리한 눈에는 딸의 표정 변화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지연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딸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의심이 드는 걸까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을 상대해온 선옥의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가족의 재회 뒤에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선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밤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가져올게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잠든 숨소리가 조용히 들려왔고 지연도 피곤했던지 금세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옥만은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을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엄마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선옥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지연은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종종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밤늦게 몰래 전화를 하거나 선옥이 다가가면 급히 통화를 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서 속삭이며 통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지연아, 화장실에서 뭐하니? 아, 그냥 친구랑 통화했어요. 아이들이 시끄러워서요. 매번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날도 지연은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어디론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구청에 가서 복지 상담 받고 올게. 아이들 전학 수속도 마저 해야 하고 취업 상담도 받아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점심은 밖에서 해결해도 되니까 천천히 보고 와. 선옥은 딸을 배웅하며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나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니 집에서 나오자마자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혼자 집에 남은 선옥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부엌을 닦고 아이들 방을 치우다가 지연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들여다 보였는데 침대 위에 지연의 가방이 열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요즘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문을 닫아줘야겠네. 선옥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다가 가방에서 삐져나온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릴까봐 정리해주려고 가방을 만지는 순간 은행 통장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선옥이 아는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새 것 같아 보이는 통장을 집어들고 호기심에 펼쳐보는 순간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통장 안에는 선옥의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담보물란에는 서울시 도봉구 소재 단독주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무려 3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신청했다고? 선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청서 하단에 찍힌 도장이 분명히 자신의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내 도장을 어떻게? 선옥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가서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도장함을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평소와 다르게 약간 비뚤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도장 옆에 있던 도장 지갑의 위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다 썼다가 다시 넣어둔 거야. 선옥의 마음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지연의 방으로 돌아가서 가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들을 제대로 넘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발급한 집 시세 조사서였습니다. 선옥의 집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현재 시세가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모서리에는 매매 예정 마이너스 급매 가능이라는 메모가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집을 팔려고 한다고? 선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이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집을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더 뒤져보니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메모지도 나왔습니다. 도영형 급하면 연락 등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선옥은 도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말한 친구들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도영이가 누구야?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가방을 더 뒤져보니 작은 수첩이 하나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지연의 필체로 여러 가지가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 시세 4억 2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 3억 원 매매 시 순수익 예상 3억 5천만 원 도영이 목 1억 나머지는 내가. 선옥은 수첩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누군가와 함께 계획을 세워서 말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수첩만 몰래 가져가서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그래. 일찍 왔네. 일은 잘 봤니? 선옥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사기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 잘 됐어요. 복지 상담도 받고 아이들 전학도 문제 없대요. 취업 상담소에서도 좋은 일자리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지연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너 혹시 누구 만나고 온 거 아니야? 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요즘 너 전화도 자주 받고 뭔가 바쁜 것 같아서. 엄마, 저 그냥 새로운 시작 준비하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선옥은 계속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딸이 평소보다 말이 없고 자꾸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특히 문자가 올 때마다 화면을 가리며 보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지연아, 혹시 요즘 돈 걱정 같은 거 있니? 선옥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그냥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잖아. 필요하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말해.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뭘 도와줘요? 엄마도 식당 그만두고 연금으로 겨우 사시는데. 그래도 이 집이라도 있지 않니? 필요하면 전세라도 놓고. 집이요? 지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집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억 정도 될까? 선옥이 대충 말하자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차라리 이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관리도 편하고. 선옥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연이 정말로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어떻게 팔아? 하지만 엄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지내기 힘들잖아요. 아니다. 이 집은 절대 못 팔아. 나 죽어도 여기서 살 거야. 선옥의 단호한 말에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선옥은 확신했습니다. 딸이 정말로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옥과 지연 사이의 기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며칠 후 선옥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고 저녁 반찬거리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트 입구에서 선옥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습니다. 선옥은 급히 마트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선옥의 머릿속에 며칠 전 발견한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도영형이라고 적혀 있던 그 이름 말입니다. 혹시 저 남자가 도영일까요? 두 사람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훑어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뭔 서류를 주고받는 거야? 선옥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연이 자신에게는 구청에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남자를 만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말입니다. 남자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 말하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영락없는 연인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이혼하고 바로 다른 남자를? 선옥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딸이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 자체는 나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엄마에게는 숨기는 걸까요?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자신의 집과 관련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사람이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고 선옥은 건물 맞은편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찻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지연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받으며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남자가 지연의 이마에 키스를 하는 것을 본 선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연인 관계구나. 선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일은 잘 봤니? 선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복지 상담 잘 받았어요. 지연의 대답에 선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지 상담은 무슨 남자 만나러 갔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혹시 다른 일은 없었고? 무슨 다른 일요? 아니야, 혹시 누구 만난다거나. 지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났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너 요즘 표정이 밝아져서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연은 얼버무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지연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 보니 지연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서류 잘 받았지?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 선옥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오늘 그 남자에게 건넨 서류가 정말 은행 관련된 것이었나 봅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돼. 선옥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 사랑해. 우리 계획 성공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지연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선옥은 머릿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연이 도영이라는 남자와 연인 관계이고 둘이 함께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 서류 교환과 전화 통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취업 상담 받으러 가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지연이 나간 후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연의 방으로 가서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새로운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선옥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지연에게 부동산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로 내 허락 없이 집을 팔 수 있다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연이 몰래 자신의 도장을 가져다가 위임장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매도인은 박선옥, 매수인은 김도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3억 원이었습니다. 도영이가 내 집을 사겠다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싸게? 선옥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과 도영이 함께 자신을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연이 위임장을 이용해서 집을 팔고 도영이 그것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날 이렇게 속이다니.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두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런데 지연 뒤로 낯선 남자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마트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선옥이 물었습니다. 아, 소개할게요. 김도영 씨예요. 제 친구이자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도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연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옥은 도영을 바라보며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에서 뭔가 음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처음 뵙네요. 네, 지연 씨가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영의 말에 선옥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함께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서 무슨 도움이라는 말인가요? 이제 선옥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딸과 그 남자가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영이 집에 온 이후로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지연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인 척했지만 선옥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좋네요. 오래된 집인데도 관리를 잘하셨어요. 도영이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선옥의 대답이 차갑게 들렸지만 도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물을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이런 좋은 집에서 자라셨으니 행복했겠어요. 네, 어릴 때 추억이 많아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영은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해주신 음식을 맛보고 싶어요. 지연 씨가 어머님 요리 솜씨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별거 아닌데. 선옥은 마지못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라면 손님이 오면 정성껏 대접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아이들은 도영을 신기해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 친구예요? 강희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를 많이 도와주시는 좋은 분이야. 지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우리랑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소리의 순진한 질문에 도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선옥은 도영의 대답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집에서 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도영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선옥이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합니다. 투자 상담도 하고요. 부동산이요?
선옥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지연 씨도 제 도움이 필요해서 알게 되었고요. 도영의 말에 선옥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식사 후 도영은 지연과 함께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도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맛있는 저녁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선옥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영이 나간 후 선옥은 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아, 저 사람이 정말 그냥 친구야?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방어적이었습니다. 보기에 그냥 친구 같지 않던데. 엄마, 제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지연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선옥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전의 지연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의 태도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도영과 자주 만나러 나가면서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도영과의 통화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밤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디 가는데? 도영 씨가 중요한 상담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러 가요. 밤늦게 무슨 상담을 해? 요즘 부동산 일이 다 그래요. 낮에는 바빠서 밤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지연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선옥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선옥은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희와 소리는 엄마가 자주 나가는 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들어와요? 곧 들어올 거야. 할머니랑 놀자. 하지만 선옥도 언제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서 술을 마셨니? 상담 후에 도영 씨가 한잔하자고 해서요. 지연아, 너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엄마,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해요.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옥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박선옥 고객님,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무슨 대출이요? 주택담보대출 말씀이세요. 신청하신 3억 원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선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서류에 고객님 도장이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는데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옥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된 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도장은 제 것이 맞지만 저는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무단으로 신청한 건가요? 위임장도 있는데요. 직원이 보여준 위임장에는 지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고객님,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명예 도용 가능성이 있어요. 선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정말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늦게 지연이 돌아오자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지연아, 은행에서 연락 왔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대출 승인됐다고. 내 이름으로 3억 원 대출 신청했다고. 엄마,
너 내 명의로 무단으로 대출 신청했지?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담보로 잡는다고? 엄마, 사실은 제가 빚이 있어요. 엄청 큰 빚이. 선옥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3억 원이요. 선옥은 어지러워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 원을 어떻게 빌렸어? 도영 씨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도영이한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이 지연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집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지연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선옥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딸이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아,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선옥의 차가운 말에 지연이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날 밤 모녀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선옥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딸이 자신을 속이고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도영 씨가 돈을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했어? 말해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엄마도 돈이 없는데. 지연의 말에 선옥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상의도 없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당장 은행 가서 대출 신청 취소해.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돈을 써버렸어요. 뭐? 얼마나 썼는데? 이미 2천만 원 정도. 도영 씨가 미리 빌려줬는데 그걸 갚으려면 이 대출이 필요해요.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도영이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빌미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선옥과 지연은 서로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만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했고 집에 있을 때도 도영과 끊임없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선옥은 목이 말라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지연과 도영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다 알아버렸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미 준비는 다 해놨어.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어. 도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위임장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놨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방해하면 잠시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야겠어. 조용한 곳이라니요? 걱정하지 마. 다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며칠만 어딘가에 계시게 하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선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의심하면 어떡하죠? 괜찮아. 이웃집 아줌마만 조심하면 돼. 그 사람이 집 앞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백업해 둔다고 했잖아. 정분 아줌마요? 응, 그 사람이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영상을 작은 저장 장치에 따로 보관한다더라. 선옥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정분이 집 앞 감시 카메라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다정하게 굴면서 자꾸 시골 이모 집에 다녀오라고 권했습니다. 엄마,
이모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며칠 다녀오세요. 아니야, 난 어디 안 가. 선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과 선옥은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야지. 왜 엄마를 속여가면서 사려고 해? 속인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엄마가 가진 거라도 집 하나뿐이잖아요.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 전부야. 죽어도 못 줘.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모녀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연이 소리치며 뭔가를 들고 선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옥은 뒤로 물러나려다가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그 순간 선옥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옥이 정신을 차렸을 때 사방이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선옥은 손으로 주변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냉동고. 냉동고 아니야. 선옥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연과 도영이 자신을 냉동고 안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아마 근처 식당이나 창고의 대형 냉동고인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선옥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냉동고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과 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며칠만 지나면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도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는 필요 없어. 위임장도 있고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 그래. 이젠 엄마가 필요 없어. 지연의 마지막 말이 선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문 열어줘. 선옥은 울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두 사람의 발소리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냉동고 안의 온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선옥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아직 죽을 수 없어. 선옥은 냉동고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보니 한쪽 구석에 작은 환풍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기로 공기가 들어오는 건가? 선옥은 환풍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며칠 전 이웃집 정분 아주머니가 건넨 작은 저장 장치가 떠올랐습니다. 정분이 집 앞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백업해서 보관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아, 감시 카메라. 집 앞에 설치된 카메라에 모든 게 녹화되어 있을 거야. 선옥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영상이 지연과 도영의 범행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정분이가 영상을 저장해 놨다면 증거가 될 수 있어. 선옥은 환풍구에 몸을 바짝 붙이고 들어오는 공기로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밖에서는 지연과 도영이 자신의 집을 처분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겠지만 선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버텨야 해. 꼭 버텨서 진실을 밝혀야 해. 차가운 냉동고 안에서 선옥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는 더욱 혹독해졌지만 선옥은 정분이 보관해둔 감시 카메라 영상을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냉동고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선옥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풍구에서 나오는 미약한 따뜻한 공기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죽으면 안 돼. 아직 죽으면 안 돼. 선옥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연과 도영의 범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냉동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왜 사람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이곳 창고 관리인인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선옥은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지만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살려 주세요. 남자는 급히 선옥을 냉동고에서 끌어내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선옥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선옥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동상 위험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선옥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으로 보이는데 정말 살인 미수까지 할 의도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냉동고에 갇혔다고요. 죽을 뻔했다고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님과 김도영 씨를 조사해 보겠지만 선옥은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지연과 도영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선옥은 정분을 떠올렸습니다. 정분이 감시 카메라 영상을 저장해뒀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정분이한테 가야 해. 선옥은 병원에서 나와 정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분은 선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언니, 어디서 이런 꼴이 됐어요? 선옥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냉동고에 갇혔던 일, 지연과 도영의 무서운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세상에 지연이가 정말 그런 짓을? 정분아, 감시 카메라 영상 있지? 그걸 봐야 해. 네, 있어요.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매일 복사해뒀거든요. 정분이 컴퓨터를 켜고 저장된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부터의 영상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것 봐요. 화면에는 지연과 도영이 선옥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선옥이 의식을 잃은 채로 끌려가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한 증거네요. 이걸로 경찰서에 가면 바로 체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지연과 도영이 의식 잃은 선옥을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혼자 돌아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네요. 강금죄, 살인미수죄로 즉시 수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체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선옥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선옥과 정분도 함께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지연이 황급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마 선옥이 발견된 것을 알고 도망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경찰입니다. 경찰이 집에 들어서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네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살아있지.
내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선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없애려 했잖아. 감금죄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지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도영 씨는 어디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지연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도영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도망가려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과 선옥의 증언, 그리고 냉동고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를 냉동고에 가둔 이유가 뭡니까? 도영 씨가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계속 방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정말 어머니를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며칠만 다른 곳에 계시게 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도영 씨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자고. 끝까지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어요. 선옥은 지연의 고백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영도 별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지연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 거였는데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게 거부해서 그래서 살해하려 했다는 겁니까? 살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고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연과 도영은 처음부터 선옥의 집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고 선옥이 저항하자 아예 죽여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이 수갑을 찬 채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내 엄마를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선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선옥은 더 이상 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연과 도영은 감금죄,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옥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정분이 감시 카메라 영상을 저장해 두지 않았다면 선옥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연과 도영의 체포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선옥은 이웃들의 복잡한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옥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정분이 선옥을 위로했지만 선옥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딸을 경찰에 넘겨준 것이 옳은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선옥은 지연과 도영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지연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박지현, 김도영은 피해자인 박선옥 씨를 냉동고에 감금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 박지연은 친모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옥은 검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폐륜적 범죄자라고 불리는 것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지연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엄마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만 다른 곳에 계시게 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영하 20도의 냉동고에 가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건 도영 씨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연은 끝까지 도영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도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김도영, 범행을 인정합니까? 저는 박지연 씨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에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화면에는 도영이 의식을 잃은 선옥을 냉동고로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선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날 밤의 끔찍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와 제 딸과 다투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냉동고 안에 있었습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 딸이 저를 그런 곳에 가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선옥의 절절한 증언에 방청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선옥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원망과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할 수 있었니?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넌 엄마를 죽이려 했어. 그것도 그렇게 끔찍하게. 선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그럼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엄마도 돈이 없는데. 지연의 대답에 선옥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돈이 없어도 방법은 있었을 거야. 왜 엄마를 죽여서 해결하려 했어? 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지연은 친모를 상대로 한 폐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지연에게는 징역 20년, 피고인 김도영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박지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 김도영의 꿰매 빠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선옥은 변호사의 변론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를 죽일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엄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엄마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만 다른 곳에 계시게 하려던 거였어요.
지연의 변명에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영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지연 씨를 도와주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도한 것은 맞습니다. 지연 씨보다는 제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옥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선옥에게는 그들의 사과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옥도 정분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연,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도영, 징역 20년에 처한다. 검사의 구형보다는 조금 가벼운 형이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중형이었습니다.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선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선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딸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선옥에게 남은 것은 손자, 손녀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감옥에 간 이유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가족의 해체라는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옥은 비어버린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떠나간 후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지연의 전 남편이 데려가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먼 곳으로 일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소리가 전화로 물을 때마다 선옥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아직 일이 많아서 못 와.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선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선옥은 작은 액자를 꺼내어 보곤 했습니다. 지연이 대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혼자 딸을 키운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선옥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연이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결혼 후에도 처음에는 자주 안부를 물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며칠 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연이 보낸 첫 편지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엄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있어요.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분이 자주 찾아와서 선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니, 너무 혼자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요. 먼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 딸이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는데. 그래도 언니 잘못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언니가 피해자인데. 정분의 말이 맞았지만 선옥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글쓰기 수업도 들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고 해요. 엄마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제 상황만 생각했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힘들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선옥도 편지를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집 앞 작은 정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오랜만에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꽃을 심고 물을 주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강이와 소리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정말 보고 싶어요. 소리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선옥은 이번에는 좀 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라, 엄마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지금 반성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야. 무슨 잘못한 일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할머니랑 아빠가 너희를 잘 키울게. 아이들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선옥에게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저보다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고, 진짜 후회하면서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정말로 변하고 싶어요. 1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이 시간을 진짜 반성하는 시간으로 쓰고 싶어요. 엄마, 제가 나중에 나오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엄마 곁에서 진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선옥도 편지를 썼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많은 생각을 했다. 너를 미워하려고도 했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도 했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더구나.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내 딸이니까. 다만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너를 완전히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엄마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들고 있어.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평안하게 지내고 싶구나. 편지를 보낸 후 선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선옥은 정분과 함께 단풍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서 자연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언니,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지연이 일로 밤잠 못 이루는 일은 없어. 그래도 가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하지만 지금의 지연이 아니라 어릴 때의 착한 지연이 보고 싶어.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선옥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정원도 가꾸고 가끔 이웃들과 차도 마시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옥은 지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행복했던 추억들이 가득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선옥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너를 기다릴 거야. 내가 정말로 변해서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시작해보자.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보며 선옥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욱은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 사랑이 배신당했다고 해도 진정한 사랑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 훗날 지연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따뜻한 모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선욱은 조용한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